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금방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4월 18일이 되게 된다면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에 대한 임기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면은 마흔역을 임명하려고 강행을 했던 이유도 9명 체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정론인데 만약에 두 명까지 나가게 된다면은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될 수 있고 9인 체제라고 할지라도 7인 체제가 되다 보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엄청난 또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4월 18일 전에 아마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보기에는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4월 18일 훨씬 더 넘게 이 탄핵 심판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짝 지금 내부적인 분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사람이 이번에 변론 재판에서도 정영식 재판관이 보여준 모습인데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 가지고 정영식 재판관이 코치코치 깨묻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야 이거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헌재 내부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의견 일치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아가 가지고 자칫 잘못한다면은 지금 헌재가 꿈꾸는 것처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속전속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싸리 진짜 기각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 재판관도 꽤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지금 예상까지 되는 상태입니다. 자, 차근히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왜 도대체 이 탄핵 심판 자체가 4월 18일을 넘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이번에 이제 그 헌재 변론에서 국회 측 증인 3명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그다음에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 그리고 이제 홍장원 전 차장 이렇게 제가 3명이 참석을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회 측 증인입니다. 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쵸? 국회 측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 세 사람을 갖다가 부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문영배 재판관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국회 측도 그렇고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그 국회 측 증인 3명이 딱 출석하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이거 게임 끝났다. 이 세 사람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가지고 무슨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라고 지시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세 사람이 지금 장본인들 아니냐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해왔던 장본인들이니까 요 세 사람들의 의견만 일치가 되고 그리고 그 얘기를 재판관들한테 들려주면은 이거 그냥 뭐 빨리 해가지고 그냥 딱딱딱 해서 그냥 계엄 이거 뭐 불법이었네 그리고 탄핵 이렇게 끝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이 이진우 전 사령관인데 이진우 이제 그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계엄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란도 그렇고 계엄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정치인에 대한 어떤 체포 시도.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시도인 것이고 그리고 그 체포 시도를 위해 가지고 군인을 보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구예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거든요. 근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메시지는 어떤 식의 메시지였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김병주의 무슨 뭐 주블리 김병주가 뭘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고요. 검찰 특수본에 가가지고 또 조사를 받을 때는 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 두세 번 정도 내가 전화를 받았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 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 재차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못 끌어내느냐 이런 식으로 타박까지 했다라고 특수본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 가서는 또 이준호가 뭐라고 얘기했었냐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가지고 4인 1조가 돼가지고 한 명씩 들고 나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했었고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라고 검찰 조사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번에 헌재에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런 식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식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 라고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검찰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진우 전 사령관이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 공소장 자체가 한쪽의 의견만을 편향되게 듣고서 작성이 돼 있다. 이런 식의 논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검찰의 주장이 담겨 있는 글인 거거든요. 그럼 원래 일반적으로 공소장을 작성을 할 때 이번 케이스는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180도 다르다, 증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쪽의 증언만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넣어서는 안 되겠죠.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의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가지고 이 증거에 일치하는 증언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증언을 갖다가 증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공소장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냐? 공소장이 그렇게 작성이 되는데 없었던 걸로 보여요. 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헌재 그 변론에서도 제시가 됐겠죠. 근데 아무것도 제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자체도 한쪽으로 이미 예단해 놓고 그런 식으로 공소장이 작성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을 통해서도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미 공수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수사를 해왔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충분히 검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무리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갖다가 2번이나 연장을 시키겠다라고 했지만 2번 다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무리했던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공소장 같은 경우도 일방적인 얘기만을 담았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적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뭐 공포탄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엄으로 내가 그거를 한 것이 아니라 훈련을 목적으로 가져갔다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또 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2번, 3번 가까이나 계엄에 대해 가지고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공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지만 제 기억에는 맞지 않다, 사실상 공소장이 좀 오염돼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하게끔 정치인들을 막아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했고, 병력 출동 준비 계엄 전에 이런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애당초 계엄 선포라는 것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럼 앞으로 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어요. 헌재 재판관들 같은 경우도 국회 측 증인이라 그래가지고 3명이 나왔는데 3명 가운데 2사람이 지금 계엄에 대해 가지고 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홍장호 혼자만 그런 얘기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진술이 맞는 거야라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형사재판까지도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4월 18일 전에 탄핵 심판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차질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정영실 재판관인데, 정현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홍장원의 그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 가지고 대놓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메모 같은 경우는 한 16명, 14명 가까이 되는 그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게 이제 이른바 체포조 명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홍장원 차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여인형 분명히 그 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14명에서 16명 정도 이름을 알려주고 이 사람을 체포하십시오라고 지시를 했다, 그렇게 어떤 요청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홍장원 본인 스스로도 밝히는 바가 뭐였어요? 여인형 전 사령관이 그런 식의 지시나 요청을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체포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뭔 얘기를 했던 것이냐?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인현 정사령관 같은 경우는 위치 추적을 요청했던 것인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홍장원 지금 이제 전 차장이 메모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다라는 겁니까? 체포라고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현식 재판관이 딱 따져 묻는 것이죠.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메모를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현 사령관이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았냐?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지금 부하들이 돌아댕겨가지고 체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국정원 지금 차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체포를 요청을 하겠냐? 그리고 체포를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위치 추적을 요청을 해놨는데 왜 정작 지금 메모지 같은 경우는 체포 요청 가로치고 난 다음에 위치 추적 이런 식으로 적어놨냐라고 정현식 지금 재판관이 따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뭐라고 하냐? 거기에다가 위치 추적, 검거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냐?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치 추적이 분명히 주 목적이었다 보니까 적는다라고 한다면 위치 추적이라고 적고 가로치고 검거 지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인데, 정작 지금 이제 홍장원은 메모를 작성할 때 어떻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체포, 그 다음에 체포 요청 가로치고 위치
위치 추적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주랑 부가 되는 내용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거를 갖다가 바꿔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다라는 거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현실 재판관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지금 이제 재판관들도 분명히 마음속에서 야 이거 뭐냐 국회 측 지금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딴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 홍장원 차장 혼자만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메모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이거 들어보니까 체포를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위치 추적밖에 안 했던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체포라는 식으로 적어놨다? 이거 그럼 좀 오염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변론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심판 결과가 4월 18일 전에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깨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관들 같은 경우도 흔들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보기에는 정영식 재판관의 케이스가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또 이 변론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이번 이 변론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사실 기울었다 이렇게 저는 보이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